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관세청이 관평원을 세종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상급 부처의 공문까지 위조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세청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관세청의 해명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171억 원이나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그 유령 청사 짓는데 헛돈 쓴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 잠시 후에 샅샅이 오늘도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마쳤습니다. 잠시 후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밀착한 한미동맹 커진 차이나 리스크. 동아일보가 제목을 잘 썼습니다. 한미동맹이 밀착될수록 차이나 리스크는 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공동성명에 명시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반응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 약속 덕분인지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는 더 굳건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대 이상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기대했었던 추가적인 백신 확보는 사실상 무산으로 그쳤다라는 아쉬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KB 우리 하나 암호화폐 거래소 위험 커 계약 안 한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리스크에 이런 반응을 내놓음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금 세탁 계좌로 연루될 경우 어떡할 건가? 국제금융 업무, 정말로 본질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걸 KB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한은행도 재계약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NH농협만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밤 10시에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캠퍼스에 술자리 골머리란 겁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캠퍼스에서 시원한 밤 공기 맞으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마는 문제는 코로나겠죠. 학교도 지자체도 경찰도 그러지 마시라. 훈방 개도 외에 뾰족한 수 없다라고 난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에서 그러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김수경 한신대 교수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우리 서민들은 몇십 년을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공무원들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도 아파트 특공을 그렇게 쉽게 따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관세청과 관평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내내 보도해 드렸듯이 171억 원이라는 세금을 쓰면서 유령 청사까지 지은 까닭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는 더욱더 황당합니다. 도대체 이 관평원 사태 어디까지 더 황당해질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문을 조작해서 세종청사 지었냐? 라는 주제가 오늘 저희의 톱뉴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관평원은 세종으로 이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으로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고시까지 떡하니 있는데도 관세청은 이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의혹인데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에이 설마 이랬을까 싶다가도 뭐야. 관평원 세종으로 이전하려 공문 조작까지. 공무원들이 공문 조작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일단은 야당 의원의 주장인데 관세청이 한번 보시죠.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관평원 가로 열고 171억짜리
가로 닫고 세종의 그 유령청사를 짓기 위해서 행안부의 유권 해석 이전 대상이 아니다를 임의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야당 의원이 제기했고 그 의혹이 일파만파 지금 세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못 박았어요.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관세청이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행복청으로 공문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행복청. 우리가 다 그 행안부 검토 결과 받았어요. 이전해도 됩니다. 공문에는 관평원의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듯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진 양 그런 공문을 행복청에 관세청이 전달했다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후 행복청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행안부가 오케이 했다는데 그리고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을 밀어붙이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문이 거짓인지 조작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선 행안부가 정말로 오케이 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겁니다. 행안부에 대해서도 취재가 다 됐습니다. 행안부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죠? 행안부 관계자. 관세청에게 이런 내용의 검토 결과를 제공한 적 없다.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행안부 관계자도 여러 매체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끝까지 아니라는 건데 행안부에서 이런 문건이 안 나갔는데 도대체 관세청은 행복청에게 행안부 문건 어디서 제공받아서 제출한 건지 이거 진상조사해야 될 듯 보여요. 행안부 관계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관세청이 그렇게 공문을 점점점 행안부 공문을 첨부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죠. 뭘 좀 이상하다. 관세청 관계자 총실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 라고 직접적인 해명을 관세청은 피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욱더 의문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태고 실장. 네. 기자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또 많이 취재해봤지만 공문 없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공무원 공직사회의 생태인데 분명히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전해도 됩니다라는 공문 준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청은 행복청에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받았다라는 공문 이거 어떻게 제출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보여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라는 글을 써서 공문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예.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문을 본 사람은 없는데 공문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것은 공문을 첨부하지도 않았다. 네, 이때 행안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총리잖아요. 지금. 김부겸 총리가 그렇죠. 이때 행안부 장관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얼마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좀 세게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럼 다른 부처하고 무슨 차이인가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 게요. 보통 이제 우리 부처들이 뭐 세종시로 옮기니 많이 할 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힘 있는 부처들은 서로 안 옮기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문화부 같은 데가 제일 늦게 내려가고 여가부는 서울에 있고 외교부는 있는데 뭐 외교부는 우리 외교를 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는데 그럼 여기는 왜 그렇게 세종에 가려고 했느냐잖아요. 대전에 있던 곳이에요. 코앞이에요. 서울에 있던 곳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에서 과천에서 서울 옮긴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건데 대전에서 세종 간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여기가 2005년에 빠졌던 것은 대전에 있는 데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라고 예. 했던 게 그 명분 하나였었고 두 번째로는 자 뭐 뒤에 특공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세종시가 별로 인기가 없을 때 인기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라라고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관세평가원은 2017년, 2018년 세종시가 인기가 좋아지고 예. 집값도 오르고 애 키우기 좋아진다라고 예. 출산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인기 좋아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인기 좋아지면 안 가도 사실 되는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문을 조작했는지 안 조작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정부 기관들하고 차이점이 아주 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관평원이라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기관이 있냐.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의 수많은 기관들 중에 그렇게 힘 있는 곳은 아니다. 예. 근데 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힘을 쓸 때는 그럼 또 뒤에 뭐가 있었냐. 어허. 이런 거는 하나 더 뒤에 봐야 될 거예요. 날카로운 지적. 이때 관세청장이 누구였느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뭔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말을 줄인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뒤에도? 그건 뭐 나중에. 자, 내 여기서 기사 좀 중요합니다.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청와대에 계실 때 여러 부처들과 여러 유관 업무 해보셨을 텐데, 자, 다시 공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관세청이 행복청에게 공문 한 장을 보냈는데, 행안부한테 우리 다 검토 받았는데, 뭐 이전 제외 대상 그런 거 아니래. 우리 이전해도 된대. 라는 공문의 취지를 보냈다라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행안부는 저렇게 대답해 준 적 없다는데. 뭐 저는 김부겸 총리가 지난주에도 뭐 이건 단호히 조사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제가 공직사회에 있을 때 보면은 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서류 만드느라고 공문서 만들고 보고서 만드나 그게 잘 만든 보고서나 잘 만든 공문 같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어떤 내용 이게 당구장 표시에서 착착 붙어요. 한 줄에 하나씩. 예.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서류 만드느라고 공무원들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행안부에서 공문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관세청으로 갖고 관평원도 갖고 안 왔다 총리실에서 이거 며칠씩 갖고 있을 것도 없어요. 다 펼쳐보면 다 나와. 왜 이거 여태 얘기 안 하고 행안부는 안 했다고 그러고 관세청은 받았다고 그러고 관평원은 또 뭐 했다고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자 줄줄줄 가면 관평원이 결국에는 세종시로 가면서 뭐 청사를 거짓으로 예. 171억을 날리면서 청사를 만들면서 82명이 세종시에 특공 신청을 해요. 그 중에서 49명이 당첨을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탄 신도시에 공공분양 아파트가 나왔는데 무려 경쟁률이 809대 1이었대요. 809대 1이요? 가점이 한 60점 이상 돼야 당첨 확률이 있대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아이 2-3명 낳고 뭐 해서 한 10년 이상 청약한 사람 가점 해봐야 40점, 50점 채 안 될걸요? 근데 60점 이상 돼야 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 받아야 된다고 우리 서민들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청약비 다 망가뜨려 놓고 대출도 다 못해서 집 못 사게 국민들을 해놓고 자기들은 82명 중에 49명이 특공 당첨되면 그냥 얼핏 봐도 지금 60% 이상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글쎄 너무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지만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딱 볼 때 특공 받아가지고 집 살려고 집 분양 받으려고 저렇게 무리했던 거 아닌가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리고 서류에 다 나올 텐데 지금 며칠 지나서 일주일도 지나고 2주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조사 중? 글쎄요 저는 못 믿겠어요. 2시간이면 저는 찾아낼 것 같아요. 2시간이면 진상 바뀔 수 있다라는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행안부로부터 마치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행복청에게 공문을 보낸 것, 범죄 행위입니까? 공문서 같은 경우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허위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안부 관계자가 우린 이런 것들을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또 담당 부서가 여러 차례 그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확인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허위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지금 경찰청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부동산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면 수사 진행하겠다라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행복도시법, 그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2005년부터 이제 고시가 나왔는데 이 고시 최초에는 이 대전에 있는데 굳이 세종시로 옮기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관세청과 그 산하기관은 제외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관세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변경된 고시를 그러니까 그런 고시가 있는지 잘 몰랐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고시라는 것은 법은 아니지만 공무원들로서는 지켜야 되는
있는 것이니까 부실하게 업무 처리한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세종시로 이전해서 관세청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해서 업무 수행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전된 간평원 건물을 가면은 유령 건물처럼 170억 이상이 들어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지난해 완공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봤을 때는 누군가의 잘못된 정책 또는 고의적인 어떤 업무로 인해서 세금 낭비가 있었으니까 이건 배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분들은 범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 것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검토를 하고 2016년에 기재부에 이제 예산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관세청도 부실하게 업무 처리를 했지만 기재부도 이것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세청이 대전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고시의 변경 없이도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에 그런 공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전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부 내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건 수사가 필요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법률적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그 이유가 세간에서는 아파트 특공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보도됐는데 억소리 나는 특공 재테크라는 기사입니다. 살지도 않고 10억 차이. 세종시 이전한 22개 부처 고위직 106명. 일반 공무원들은 차치하고 고위 공무원만 전수조사 해본 거예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위 관료들이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입주도 안 하고 임대 후 매각했다.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만 특공 목적에 맞게 실거주했다. 그러니까 과격하게 말하면 고위공직자 4명 중 3명은 저 특공 줘서는 안 됐다라는 지적도 가능한 대목인 겁니다. 구체적인 예 들어볼까요? 정부 중앙부처 A차관. 기사에 보면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세전 시세 차이 9억 이상. 매도 전에 살지도 않아요. 전세 상태에서 매도했다. 그러니까 내 돈 안 쓰고 9억 이상 시세 차이 봤다는 겁니다. 정부 중앙부처 B실장, 차관님의 실장님의 세전 10억가량 시세 차이. 6개월가량 실거주. 매각 전까지 전세. 부처의 C 차관님 2억 3천만 원 시세 차이. 매도한 아파트의 보증금 2억 전세 거주.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보니까 관평원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고위 공무원 이름 검색하면 사진까지 나오는 분들도 시세 차익을 이렇게 많이 봤다면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서민들에게 주택 팔아라, 다주택 팔아라, 주택 사지 말아라 할 자격이 공직사회가 있었던 겁니까? 분노하게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종시로 이제 부처들이 내려갈 때만 해도 세종시가 지금처럼 핫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워낙 세종시의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가족이 모두 이전해야 되는 것은 좀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을 조금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공 제도를 좀 혜택을 준 것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주의 목적보다는 재산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루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전세 놓고 나중에 차익 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자기 돈은 사실 1원도 안 들어간 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 집값이 게다가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20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행정도시 이전을 완성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국회도 세종시로 가야 되고 청와대도 세종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20년에 세종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거의 한 40%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이제 내려가라고 특공 제도를 마련해 줬고 이러한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의 이제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발언들이 세종시 집값을 부추겨서 어떻게 보면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세종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특공 제도를 이제 손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재산 어떤 이런
차익을 보려고 우리가 투기를 한 건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와닿을지 결국은 재산 증시 수단으로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김 교수님, 국민들 중에는 사실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이라 월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부부가 집 한 채 그냥 오랫동안 살았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집값이 올라서 월 소득도 없는 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노부부한테 사실은 세금 부담이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많은데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은 살지도 않은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이만큼 받는데 이 시세 차익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시택 차익을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법적으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그때는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 같은 게 없었고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이제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사실 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 집들을 다 취득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들이다, 욕심 많다, 집 다 팔아라 이렇게 이제 어떤 악인의 프레임을 씌웠으면서 이렇게 특공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때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국토부 장관의 청문회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대투기요. 세종시 특별부장 관련해가지고 상황이 지금과는 달랐던 거였고요. 장려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실거주라든가 뭐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얼마 전 청문회 당시 발언 들어봤습니다. 특공 목적에 맞는 실거주는 앞서서 봤지만 4명 중에 1명 꼴이었다는 통계 조사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럼 4명 중에 3명은 왜 특공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세종 이전 22개 부처 고위공직자 특공 자격 추정 인사 106명, 이 중 34명 세종 아파트 보유 비거주로 추정되는 분들이 13명, 지난해 매각이 13명, 실거주 추정은 8명, 고작 8명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혹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 특공 아파트를 그냥 소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생활 터전도 안 옮기고 라는 의혹,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하려다가 삼킨 말 지금 하십시오. 그건 뭐 좀 다른 이야기고 예. 특공에 대해서 하자면은 김성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사 가기 힘드니까 거기 가서 살게 해줘라. 그랬는데 쭉 살다 보니까 뭐 집값이 올랐다. 뭐 운이 좋네. 뭐 어쩔 수 없지. 과거에요. 우리 청문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나 뭐 언론계 출신 사람들 중에 당시 어떻게 강남 사냐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뭐 공무원 아파트라든지 기자주택조합이라든지 그런 걸 분양을 받았는데 쭉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할 말 없죠. 특공 받아가 쭉 살다가 보니까 집값 오르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쭉 살다가 오른 건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이 있으면서 거기 투자용으로 준다고 싸게 준다고 하니까 하나 킵해놓자. 킵해놓자. 그래가지고 집값이 오르면은 그거 황당한 거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요. 공직자를 하다가 그때 이제 세종시 특공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 친구가 좀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나 어차피 공무원 안 할 거니까 특공 안 받아야지라고 해서 부부싸움이 한 2년 전부터 대파를 일어난 집안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때 특공을 받았어야지 안 받고 뭐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할 걸. 왜 나는 안 했을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다 해야지. 불법만 아니면은 뭐 편법이라든지 이렇게 우회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 저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반수해야 될지 뭐 법적 처벌은 어렵겠지만은 뭔가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뭔가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기회를 줘가지고 근데 이게 한 시간만 지나면 좀 좋아질 것 같은 무슨 기회들이 무수하게 생길 거예요. 다 달려들 겁니다. 예. 총리가 강력하게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는데 언제 정부가 이 진상을 밝힐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직 폭행 증언대에 선 한동훈, 아시다시피 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현장에서 지켜본 후배 검사들도 정진웅 검사의 무리한 물리력 행사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정진웅 검사의 재판에 한동훈 검사장이 불려 나온 겁니다. 먼저 정진웅 검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한 검사장 증인 신문인데 지금 입장이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는 좀 어떠세요? 그 당시에 사건 발생 당시에 한 검사장이 어떤 행동을 하길래 왜 그렇게까지 몸을 날려서 쇼파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넘어뜨려야 했는가와 관련돼서 정 검사는 아직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해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으로선 한동훈 검사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한동훈 검사장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폭행 당시 심경. 정중히 말하거나 대화할 상황이 아니었다. 명시적 허락하에 20자리 정도 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서너 개 정도 눌렀을 때 갑자기 덮쳤다. 모멸감을 느꼈다. 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다. 재개한 행동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중앙지검 전체가 계획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이성윤 지검장이 정진웅 직속 사항관이라 지휘 체계상 공정한 수사가 힘들겠다 생각해서 중앙지검에 진정서 제출 안 했다라고도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까지 나서서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소명도 없이 모욕적으로 좌천돼 왔다.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박정아 대변인님, 정진웅 차장검사가 사실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 상황을 묘사하면 비밀번호에 서너 자리 입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덮쳤다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보니까 정진웅 차장검사는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뭐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제법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그 기술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당시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여는 거를 안면 인식 내지는 비밀번호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돼서 비밀번호로 설정해놨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서너 번 누르는데 뭔가 이렇게 덮쳤다라는 지출. 두 번째, 정진웅 차장검사가 그냥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쓰러져서 밀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미끄러져서 쓰러져서 밀렸다고 하면 그냥 바로 일어서서 미안하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나를 그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뭐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모욕적인 상황, 그다음에 무언가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실에 좀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거나 재판을 통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진실이 가려질 테지만 이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거, 그리고 좀 전에 한동훈 검사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있으면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억측스러운 그 장관으로서의 그 권한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제법 좀 드러나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진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발언 말고도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추미애 장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왜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었겠습니다만 왜 정진웅 차장검사가 저렇게 독직 폭행으로 기소될 정도의 행동을 했는가와 관련된 연관된 답변이기도 할 텐데 정진웅 차장검사가 저 사건 이후에 승진을 했잖아요. 승진이라기보다는 좋은 자리로 가까워 직급이 올라갔다기보다 예. 이제 뭐 좋은 자리로 간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직무가 배제되거나 징계받지 않고 오히려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상관이 이성윤 추미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하고도 막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휘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뭐 이 사안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니까 또 이성윤 검사장도 이제 기소가 됐고, 내일 모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쭉 갈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갈 것 같은데, 저는 좀 정치적인 걸 보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런 거겠죠. 자, 물론, 실체적 진실, 뭐 법적 진실 따져보겠지만은 저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 여권 내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국정행보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그 다음 뭐 여당 대표가 지금 주안점을 주는 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땡큐죠. 예. 이런 것들이 막 나가지고 공방을 하는 게 계속 검찰개혁, 이제 뭐 5.18 때도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봉화마을 가서도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이거 나오면 또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은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게 또 여권 전체로서는 그런 식의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 조금 머리가 아픈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좋지만은 않은 게,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말하자면 정치인으로 뭔가 버전업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로 좀 이렇게 묶어놓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당시에 정진웅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승진을 두고도 말이 참 많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독직 폭행 혐의잖아요?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서 정 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독직 폭행이라는 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수사관, 경찰이나 검찰들이 피의자 수사할 때 예전에 뭐 고문 수사 안 하더라도 뭐 때리거나 뭐 협박하거나 이런 일들 많았는데, 그런 가혹행위 하지 말라고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가불관계에 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좀 인권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라는 측면에서 나온 범죄명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좀 변호사로서 흥미롭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조계 내부에서 어찌됐든 피해자라는 사람도 고위직 검사고, 그러니까 본래적인 독직 폭행의 피해자는 정말 힘없고 배경 없고 여러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고문받는 거, 그런 거 방지하자는 건데, 고위직 검사 두 분이 나란히 법정에서 한 명은 피고인으로 한 명은 증언대에 서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아까 한동훈 검사장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휴대폰을 만진 거는 변호인이랑 통화를 하려고 했지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는 일절 없었고, 내가 감히 증거인멸을 하겠냐, 내가 고위직 검사인데. 이러니까 모멸감을 느끼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압수수색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검사가 피의자가 아니고 압수수색 대상이 핸드폰이 검사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휴대폰 막 강으로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이거 뭐 눌러가지고 삭제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거를 그대로 휴대전화를? 그쵸. 경찰들이 압수수색 하러 가면요, 예. 범죄 증거물 뭐 이렇게 은멸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는 일상 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니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나를 의심한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님 너무 불쾌했던 거고, 근데 예. 정진웅 검사님, 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휴대전화를 만지니까 혹시라도 모를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또 직무수행을 한다고 한 것인데, 예. 그래서 가서 잡으려다가 몸을 뭐 중심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외력이 가해진 것 뿐인데 내가 폭행할 의도가 있었겠느냐, 지금 서로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본질적인 어떤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는 부분까지는 연장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부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외력이 가해진 건 맞는데 그게 고의냐 가실이냐거든요. 가실로 인한 거면 처벌을 못 하고요. 가실치상 아니면 독직폭행은 가실로 독직폭행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측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나는 때리려는 의도라든가 외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간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서 가다가 뭐 중심을 잃어서 쓰러져서 이 사람한테 힘이 가해진 가실범이다, 이런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하나 또 흥미로운 관건은 이 압수수색 대상 중에 하나가 유심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심칩은 핸드폰을 뭐 조작해서 훼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렇지. 유심칩은 이렇게 핀으로 눌러서 빼야 조작이 되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쪽의 입장은 이런 거겠죠. 손정희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 전화기를 무드발로 밟았다든지 이러면은 증거는 인멸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논리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거가 끝이 없겠죠. 예. 흥미로운 재판장이 과연 어떤 판단할지도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말씀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한동훈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수사 승인과 진행,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매번 자기 입맛에 사실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해서 유감이다. 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에게 매번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한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국회 발언 등으로 정치적 프레임 수사로 인식,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는 취지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추 전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에 반박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재반박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7월 29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7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주장은 이미 자기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 이 수사에 대한 결정과 진행이 시작되었다는 얘기고 한동훈 검사장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리해서 수사를 했고 근거가 안 나오니까 결국 7월 29일 날 현장에서 독직 폭행까지 일어난 거 아니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전혀 그 수사 지휘권이 있었던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전혀 지금 나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건을 두고 국회에서도 당시에 공방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서 여당에서는 측근 한동훈을 비호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진중권 전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건 말하면 법적 형식적 공정에 대한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그것마저 깨버렸거든요. 그런데 칼을 갖다가 그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이 우리 사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바로 그걸 통해서 표출됐던 진짜 욕망과 진짜 불만과 진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대선 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형식적 공정마저 깨버린 정권 덕분에 윤석열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공정이 지금 가장 큰 화두죠. 사실 이 정권의 어떤 실망감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치부되는 그 공정이 누구 편에 있든지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내 편일 때만 우호적이고 반대편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더 매도를 하니까 공정의 화두가 당연히 떠올랐고 그 지금 공정을 무너뜨린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공정이 유지돼야지 건강한 사회인데 그것마저도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 지원을 하겠죠. 이렇게 똑같이 집이 뽑아서 뽑는 게 형식적인 공정이죠. 하지만 10억 가진 사람만 그럼 집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공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서 신혼부부한테 따로 뭐 좀 떼어주기도 하고 취약계층에게 떼어주기도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한 실질적 공정을 자기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 공정이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 공정이 담보하지 못하는 실질적 공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자기들 입속을 배불리는 데에 쓰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이죠.
김수현 교수님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거운 인물들만 세 분 선정해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공개합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문제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 뒤늦게 이제서야 처음으로 소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결국 과태료 내지 않기로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BC가 수신료까지 깎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것도 다이애나 BBC 인터뷰, 그 유명했던 인터뷰를 위해서 BBC가 무언가 일을 꾸몄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법무차관으로 발탁되기 전에,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에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채 폭행했었다라는 의혹이 임명 이후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거르지 못하고 뭘 검증했느냐라는 부실 검증 논란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 의혹이 제기된 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이제야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 이용구 첫 소환, 지난해 11월, 작년이에요 벌써?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일시폭행, 일반 폭행 혐의 적용에 내사종결했던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거는 내사종결하는 게 맞다라고 특가법과도 다른 이야기까지 한 다소 황당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무마했던 건 아니냐, 경찰의 수사 무마 논란까지 일었죠.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일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용구 차관을 피의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최종 입장은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이용구 차관의 이 직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속초에서 압수수색 했는데 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건 처방 무관한 일입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을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니다라며 택시기사에게는 사과했지만 그 논란은 내가 제기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용구 차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직 차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때 상황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의 과거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 욕을 해요? 예. 너 뭐해? 예. 택시기사예요. 예. 그때 승인과 내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윤태구 시장님. 네. 그때 경찰의 수사 무마 논란이 사실은 이 차관의 폭행 논란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요. 특가법이 있는데 정차 중에 폭행해도 이건 폭행인데 그걸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게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파트 입구였죠. 예. 그러니까 일반 도로였어요. 주차장은 아니고 이제 일반 도로다. 그다음 뭐 블랙박스가 있니 없니 했는데 뭐 없다. 경찰은? 그다음 근데 이제 있었죠.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예. 하나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 뭐 통화 내역 조사한 건 아직까지 그게 뭐 피사실이니까 안 드러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러면 이용구 차관이 차관은 아니었죠.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였었죠. 누군가에게 통화를 했느냐. 그러면은 또 저기서 경찰에서 저걸 다룬 이제 말단 형사에 대해 가지고 직무 감찰을 세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보도가 조금 나왔는데 그러면 그 형사는 그냥 알아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변호사 일인데 자기가 택시기사한테 뭐 못 본 걸로 합시다. 이건 특가법 아닙니다라고 그냥 그 형사가 알아서 한 거냐. 그 위가 있느냐. 이 사실관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제 점점 늘어난 것들이 이제 여러 수십 가지가 된 거죠. 더 큰 의혹들이 뭐 더 불거졌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뭐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야기 나오는 것은 힘센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고도 뭐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지 말자 이거잖아요. 물론 안 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 사건이 그래도 되게 관심 있어 보이는 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분이 아직 차관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박범계 장관 되고 바뀐 거 아니야? 라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차관 맞습니다. 아직 차관 맞다.
경찰이 봐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나 여러 가지들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 봐줬다면은 뭐 누가 봐줬느냐 그것도 이슈고요. 말씀 중에 이제 동영상, 폭행 동영상, 그것도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돼서 없다였는데 며칠 만에 그 영상이 있는 것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논란 많았어요. 경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영상이 없는 거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경찰, 이 차관 혐의 입증한 블랙박스 영상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차관이 A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거 기소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까지 갖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특가법 적용해서 이용구 차관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특가법 적용 방침 다음 달쯤 기소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특가법상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걸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면 이용구 차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되면 뭐 검찰이 기소 독점권 갖고 있으면 기소하고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의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이고 뭐 형량을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와 검찰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지만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건도 과거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뭐 수사를 은폐한다거나 고의적으로 봐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요. 이거와 이제 별개로 그럼 현직 차관이 기소돼서 피고인 신분으로서 차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 논란은 또 정치권에서 일부일 수도 있는 건데 이용구 차관이 이 사건은 사실은 본인이 변호사일 때,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닐 때 발생한 사건이고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또 항변한다고 한다면 또 징계를 하거나 뭐 직무배제를 한다거나 사퇴를 강제로 시키기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거라서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또 이 피고인으로서 방한권 행사하는데 법무부 차관 업무 수행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도 청와대에 계시다면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권, 방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법무부 차관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방금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소 전이라도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뭐 이성윤 지검장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내 건에 관한 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중근 교수도 뭐 형식적 공정마저도 무너졌다고 하는데 법무차관은 검찰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그런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든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인명권자를 위해서라도 정부를 위해서라도 저는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저 수사를 받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는 게 옳지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법무차관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앉으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하는 건 글쎄 옳지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소한 일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양심에 비춰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두 번째 핫쌈은 방송인 김호준 씨입니다. 아까 그 소환까지 6개월이 걸렸다면 김호준 씨 마스크 논란은 결론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과태료 결국 안 낸다. 사진에서처럼 방해수칙 위반 논란이 됐었죠. 제작진 6명과 턱스크 카페 마포구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대상 제외다. 업무 연장이다. 라고 김호준 씨 해명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고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의견 다툼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종전까지 이거는 부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 행안부 법무부에 서울시가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 김호준에게 마포구청이 아니라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행안부 질병청의 입장들이 나왔다고요. 취재된 바. 법무부. 그걸 알아서 판단하시지 왜 우리한테. 알아서 판단하시라. 행안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죠. 질병청. 과태료 내지 말고는 시군, 구청 각각에 부여되어 있다. 라고 답변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서울시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의 여지로도 보일 것 같은데 서울시는 그렇게 해석 안 했습니다. 질병청의 마지막 답변. 그거는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본 거다. 마포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서울시는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 걸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도 있나요, 우리가? 질병청의 입장 다시 한번 볼까요? 가는 거군요. 과태료 부과 권한은 시군, 구청 각각에 부여. 그럼 시에도 사실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답변으로도 보이는데 다시 서울시 해석은 질병청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온 것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마포구청이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서울시가 4개월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 서울시의 해석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그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마포구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게 김어준 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위법이 있었느냐, 만약에 거기서 누가 외압을 했거나 뭐 이런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은 당연히 서울시가 뭔가 시정할 것을 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그 판단하는 과정만 본 것 같아요. 과정에 딱히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마포구의 이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뭐 논란이 많았고 왜 이렇게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느냐는 비판도 많기는 했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 지금 TBS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 방송,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권과도 그렇고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뭐 저 방송이 없어지니 많이 막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 김어준 씨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만약에 번복해서 이거 잘못됐다, 과태료를 부과해라라고 하면은 괜히 정치적으로 이게 마치 오세훈 시장이 무슨 김어준 씨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시군구, 마포구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면 존중한 것이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윤태호 시장님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어준 씨가 아닌 방송 관계자 누군가가 제작진 6명과 똑같이 저 카페에 방문해서 턱스크한 채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구청도 과태료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뭐 일회성이고 그리고 양쪽에 갈라져 있다가 우연히 뭐 잠깐 말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데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참 이걸 이렇게 행정력을 투입해가지고 뭐 행안부 갔다가 뭐 질병청 갔다가 시청 갔다가 구청 갔다가 저기에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문기한하고 또 위에 물어보면 뭐 알아서 해라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까? 아유, 이 노력 기울인 거 생각하면은 참 답답합니다. 과태료 얼마 있습니까?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남짓. 10만 원.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아니다, 기다 빨리 결정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김어준 씨가 이걸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겠어요? 오히려 알아서 긴단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죠. 윤태곤 시장의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핫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BBC가 과거 다이애나를 인터뷰했고 그 인터뷰 내용은 결혼 생활에 3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라는 영국 왕실과의 충격적인 폭로를 했던 그 유명한 BBC 인터뷰가 있었는데 BBC가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일단 문제의 그 인터뷰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Well, there were 3 of us in this marriage, so it was a bit crowded. 우리 결혼 생활에 3명이 있었다. 나와 남편. 그렇다면 그 3명은 누굴까요? 남편의 외도. 나는 왕실 다이애나, 빈의
인터뷰. 그런데 이게 조작 인터뷰는 어떤 걸까요, 내용? 세계 최초 공영방송 BBC, 지금도 공영방송 BBC, 26년 전 위조 서류로 다이애나 빈의 인터뷰를 유도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이애나 빈은 결국 남편 찰스 왕세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찰스 왕세자의 내연녀 커밀라 파커 볼스를 포함해 항상 3명이 함께한 느낌이었다라는 인터뷰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BBC의 인터뷰 성사 조작 논란이 일자 조사가 실시됐고요. 독립조사위원회가 전직 BBC 기자가 위조된 서류를 제시해서 다이애나 빈 인터뷰를 회유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시 BBC 기자가 다이애나 빈의 동생에게 그거 알아? 왕실 직원들이 돈 받고 다이애나 빈의 개인 정보를 흘렸어 라며 위조한 은행 명세서를 제시하고 다이애나 빈의 개인 전화 또한 도청 중이야.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인터뷰해야 된다 라고 조작 문건을 제시하며 회유를 했다. 공영방송의 인터뷰 조작 사실로 드러났는데 다이애나 빈의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The interview was a major contribution to making my parents' relationship worse and has since hurt countless others. It brings indescribable sadness to know that the BBC's failure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er fear, paranoia and isolation that I remember from those final years with her. But what saddens me most is that if the BBC had properly investigated the complaints and concerns first raised in 1995, my mother would have known that she had been deceived. 손정희 변호사님, 약간 좀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 다이애나 빈의 인터뷰 내용 자체는 진실이었고 진실된 인터뷰였고 어려움을 BBC를 통해서 호소한 건데 그 인터뷰가 있기까지의 과정, 특히나 이 공영방송이 인터뷰가 있기 전까지의 과정에 무언가를 조작했다라는 어떤 여론의 문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국에서는 왕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굉장히 입단속을 시키고 있죠. 왕실 내부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가 또 왕실의 어떤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26년 전에 이제 불륜을 했다 이렇게 다이애나 비가 인터뷰를 해서 오히려 이제 왕실에서 좀 고립된다거나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터뷰는 한 기자가 이제 끈질기게 인터뷰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인터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뷰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을 포함해서 설득을 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위조된 은행 명세서까지 들이밀면서 그 왕실의 직원들이 지금 돈 받고 이야기 흘리고 있다. 당신의 편지도 지금 불법으로 누군가 보고 있고 도청당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진실로 이런 인터뷰를 할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이게 다 거짓 서류였고 거짓말로 이제 현혹시켰다 이런 것인데 문제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이애나 비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았거나 이 인터뷰 결과가 본인의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은 가족들이 이런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지 않는데 이 인터뷰 때문에 왕실 내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부부관계도 더 악화됐다라고 하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자들에 대해서 그 기자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이제 언론 보도 형태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기자 윤리, 도덕성에 반하는 위조된 서류까지 제시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공영방송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26년 전이다 보니까 부실하게, 허술하게 그런 규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나 지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을 BBC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유감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관건은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삭감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국 정부 BBC 측의 수신료 5년간 동결 삭감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영국 총리가 BBC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보리스 존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can only imagine the feelings of the royal family, and I hope very much that the BBC will be taking every possible step to make sure that nothing like this ever happens again. 공영방송의 책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같지는 않지만
김호준 씨 이야기가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TBS의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뉴스의 균형과 관련된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BBC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영국 정부는 뭐 수신료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는 인터뷰 자체가 조작된 거가 아니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위조 서류를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영국 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첫째, 그때 당시 뉴스 총책임자 담당을 했던 사람이 현재 미국 국립박물관의 이사장직으로 있는데 바로 사임을 해요.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국 BBC가 가구당 한 25만 원가량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5년간 동결을 하는 엄청난 상황에도 BBC가 별 항의를 못할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 사회는 좀 전에 TBC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다른 공영방송들도 위조된 서류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인터뷰 자체가 잘못되거나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특정의 사항을 강요하는 방송을 했거나 하는 적은 없었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연 중심되게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전파를 활용하면서 보도나 영상을 보내면서 정말 중립적으로 무언가를 사안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고 있는 수신료는 정당하게 우리가 내고 있는 거죠. 전 우리 사회도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 이야기도 하나 하고 싶은 게요. 윤도우 시장님. 네. 뭐 더스타운 같은 데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같아요. 타블로이드 언론들이 우리나 니네나 똑같잖아. 뭘 그리 잘난 척했어. 라는 식의 것도 조금 깔려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BBC가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부를 낱낱이 밝혔다. 영국에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뭐 축구장에서 관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축구장 무너진 거에 대해 가지고도 독립적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십몇 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 승복 다 하고 사회적인 그런 전통인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검찰 중앙지검에 고발하죠. 고소장 접수하고 고발해가지고 그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다 우리한테 가지고 오냐, 맞냐 틀렸냐, 정치적인 공방 이편이냐 저편이냐 이렇게 되는데 참 뭐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만은. 저런 식의 이제 진실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시사점까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결국은 한미 동맹과 백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과연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됐는지, 백신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아쉬운 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주요 성과들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반도체 등 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리고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게 미국이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죠.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기돼서 사거리 제한 없이 우리는 이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공동 성명이 명시가 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가 꼽는 주요 성과입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의 4대 기업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죽하면 4대 그룹 총수 등을 일으켜 세워서 땡큐 3창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nd I'm particularly gratified that so many leading South Korean companies see the benefits of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is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And I think... 자,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신 김수현 교수님. 미국에서도 땡큐 고마면 이렇게 3번 연달아 하기도 합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그 기업 총수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박수치고 고맙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풍경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대기업들, 재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포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이만큼 이바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특히나 이번에 한미회담에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외교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성과를 냈어요. 보통은 이제 외교가 잘 맺어져야 경제적으로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좀 앞뒤가 바뀐 그런 경제적인 어떤 투자가 한미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회담이 그래도 서로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았다. 뭐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한미 동맹을 확인하러 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경제적인 지원, 백신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부차적으로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약화되고 트럼프 자체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별로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우리한테 내라고 하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제일 처음 남겼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미 동맹은 이렇게 굳건하다.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 질서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도 뜻을 함께 하겠다라는 걸 좀 확인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점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제 트럼프 정부와 이제 어떤 파트너를 맺고 있을 때는 좀 균형 외교를 했다고 할까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중간쯤에 걸쳐 있는 좀 균형 외교를 했는데 이제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당연히 한중 관계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한중 관계의 약화는 결국 또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정부가 잘 헤쳐나갈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백신 이야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백신 도움 좀 받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We're going to there are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미국이 한국에게 백신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고 그 대상은 주한 미군과 함께 일을 하는 우리 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은 백신 스와프 등을 운운하면서 언급하면서 마치 미국에 남는 백신을 우리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 듯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백신 스와프는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장병들에게 미국이 지원해주기로 한 백신 이외에 일반인들에게 여유 백신을 주는 것은 한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앞서 백신 스와프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신 2천만 명분 다른 나라에 주겠다라고 지난 17일에 얘기를 해서 정의용 장관이 말한 게 이건가? 정부 관계자, 우리 기업이 44조 푸는데 설마 백신 안 주겠어? 라고 백신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인터넷에선 대통령이 수천만 명분 확보한 듯하다. 화이자 모더나 상당량 들어오겠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55만 명 장병들에 대한 직접 지원 외에는 백신 스와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미국이 한국 백신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국은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를 너무 압박하니 당황스럽다. 회담 좀 실무협의에서 막판까지 백신 추가 확보에 노력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박정아 대변인님. 네. 이게 일단은 55만 명 장병 백신 지원권에 대해서는 잘된 일인데 정용 장관이 언급했던 그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미국에 남는 백신을 들어오겠다라는 계획은 어떻게 된
보시죠. 지금 상황으로 하면은 정의용 장관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국민을 기망했다고밖에 저는 판단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국 갔다 왔으니 일정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니까 우리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고생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뭘 가지고 이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정의원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면서 불거졌던 백신 수합. 백신 수합 미국에서는 결국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 외교 라인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놨는지 저는 이건 국회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대통령 지금 가서 성과 이런저런 성과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글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주는 백신마저도 미국한테 받아야 되나?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차라리 어려운 우리 국민들 먼저 주고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는 우리 정부가 백신 맞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얼마 전에 우리 뭐 급식 때문에 이 격리 장병들 배식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두고 백신도 미국 거 맞추고 이게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인지 참 저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마지막 이런저런 거 얘기했습니다만 땡큐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핍박받던 기업들 경쟁력 가지고 외국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그 경쟁력 갖고 대통령 지금 한무회고 뒷받침해줬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야지. 이제 와서 내가 다 했다 얘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낯을 좀 얘기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거 왜곡했던 거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한미동맹 축을 위해서 우리 가겠다 얘기해야지. 느닷없이 무슨 여권에 있는 의원 나와서 뭐 중국 가서 뭐 보고하고 와라? 글쎄요. 2010년도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전 국민의 한 사람부터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너무 한미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유쾌하진 않아요. 박 대변인 개인 견해였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핍박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기업들이 여러 의혹으로 총수들이 이제 구속되거나 수사받는 것에 대한 박정화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 표현이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그러니까 두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보면요, 제가 메모도 해놨는데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법의 지배 이런 걸 한미가 같이 한다. 이건 좀 미국 쪽의 주장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받고 이건 우리 쪽 주장이 들어간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구에서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백신에서 뜯어보자면은 미국에는 한참 전에 그런 현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1, 2, 3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순위는 가까이 있는 곳, 캐나다하고 멕시코. 거기는 워낙에 접촉이 많으니까 남으면 거기를 막아야지 미국이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순위. 그 다음 이제 2순위는 남으면은 쿼드 국가. 그 다음 3순위는 아프리카, 인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쿼드는 아니지만은 주한미군이 아니죠. 우리나라 군인 55만 명.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같이 훈련도 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왔는데 쿼드에 준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국군 55만 명한테 지원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법과 질서, 다원적 민주주의, 규범적 민주주의를 함께하는 국가. 그러니까 동맹의 차원인 거지. 이제 물론 동맹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친하니까 이런 거가 있지만은 미국이 생각할 때는 안보하고 백신과 세계 전략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브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이 계시지만은 야권도 좀 웃긴 게 얼마 전에 황교안 전 대표 가가지고 서울, 부산, 제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 2명도 가가지고 막 성과가 이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여권에서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대통령이 성과를 거둘 것 같은 거 다 알려지니까 먼저 가서 숟가락 살짝 얹었다라고 했는데 무슨 서로 숟가락을 얹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어떤 보도들이 있었냐면은 참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선진국이고 코로나도 심각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한국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인도, 브라질 같은 데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미국에 아까 나왔지만 미국 관료들이나 고위층들도 아니 우리는 주고 싶은데 언론이 하도 그러고 또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한국한테 주고 싶은데도 안 되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인도, 브라질보다 우리가 더 어렵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교건 뭐건 간에 그냥 우리 기준이 아니라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식으로 같이 봐야 좀 스스로 객관화가 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정용 장관에 대한 윤 실장님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초반 기선 잡은 야당의 신진기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열기가 한창인데요. 여러 주자들의 공개 토론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탈당제를 다 없애고 나면 그런 다음에는 뭐가 대안이 되죠? 저희가 만약에 공정 경쟁을 토론이든지 연설대전이든지 아니면 정책 공모전이든지 세우기만 한다면요. 저라면 우리 당입니다. 근데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공정한 경쟁 자체도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준석 최고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지금 노원에 가서 3번이나 이렇게 도배를 마셨거든요. 정말 일반적인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에서 버텨낼 수 있고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국내힘 주자들의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30.1%로 상당히 높네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17.4, 주호영 전 원내대표 9.3, 김웅 의원 5.0, 김은혜 의원 4.9 이렇게 당대표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젊은 신예와 중진들의 어떤 대결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준석 전 최고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젊은 어떤 리더십에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바람은 기득권 세력이 보여주는 자든 우든 상관없이 기득권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의 비리나 편법에 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개혁적인 혁신적인 모습을 바라는 바람과 열풍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다른 이제 신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초선 의원들보다 좀 강점이 있는 것은 언론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하게 그 사람의 어떤 발언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측면이 있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정치판에서만 있는 현상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가시면 예전에는 몇 살 정도가 돼야 그 중요한 직책을 줬는데 요즘에는 기사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요. 30, 40대도 중요 직책, 이사님도 되고 상무님도 되고요. 부회장, 회장도 사실은 젊은 30, 40대가 이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경험도 중요한 세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라든가 또 수평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런 목소리로 저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태곤 실장님,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차기 당권 주자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향후에 있을 텐데 대선도 치러야 되고 말이죠. 지방선거도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인데 묘하게 이제 이준석, 김웅, 김은혜 요 이제 초선 그룹 내지는 의원 한 번도 못했던 전 최고까지 포함된 이제 젊은 층과 나경원, 주호영이라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진, 3선 이상의 중진들의 대결이잖아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는데 김웅, 김은혜, 이준석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서로 비판도 하고 주고받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면 서로한테 도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8분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조경태 5분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겠습니까? 절대 안 할걸요? 절대 안 한다. 그럼요. 하면은 이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좀 오래 한 사람들끼리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안 모이려고 해요. 뚝뚝 떨어져서 다녀요. 그게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다. 물론 이번 주에 컷오프가 되면 5명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한 2주 동안의 토론, TV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 주에 5명 남기고 다 떨어뜨립니까? 8명이니까 3명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좀 볼만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그룹 중에 몇 명, 좀 노장 그룹 중에 몇 명이 올라가냐 볼 건데 그 2주 후에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거지만은 어쨌든 흐름은 국민의힘이 변화와 젊은 흐름으로 탔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의미들 패널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